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경기가 바이에른 뮌헨이 굉장히 주도했던 경기였거든요. 점유율만 봐도 67% 대 33, 바이에른 뮌헨의 우세였고요. 도르트문트의 홈이었지만 골 기대값이 바이에른 뮌헨이 1.46, 도르트문트가 0.47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가 바이에른 뮌헨이 4번, 도르트문트가 1번이었죠. 그래서 이런 지표를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를 사실은 압도한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콤파니 감독이 사실은 이번 시즌 초반에 완벽하게 대인마크를 통해서 상대를 숨쉬지도 못하게 압박을 했었던 그러한 전술을 오늘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시즌을 길게 봤을 때 모든 선수가 대인마크를 하면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게 사실은 유지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콤파니 감독도 전방 압박에 대한 욕심을 살짝은 내려놓고 대인마크를 너무 과도하게 붙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였고 이 경기가 또 라이벌전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인마크를 붙였고요. 약간 극단적인 대인마크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라시를 우파메카노가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자비처를 김민재가 압박을 하고요. 이때 바이어와 기튼스가 올라오면 라이머와 알폰소 데이비스가 완전히 1대1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루에르송과 벤스바이니 풀백들이 올라올 때도 사네와 마티아스 텔이 완벽히 1대1로 대칭이 되는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키미히와 고레스카 그리고 무시알라, 해리케인 이렇게 한 명씩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곳에서 티가 나냐면 예를 들면 벤세바인이나 류엘송이 오버래핑을 해서 올라올 때 바이에른 뮌헨이 정말 말 그대로 사네와 마티스텔까지 내려와서 6명의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특히나 자비처가 아무래도 미드필더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내려가 줬어요. 특히나 앞쪽에서 키미라던가 고레스카가 완벽하게 미드필더 라인에서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케인과 무시알라도 마찬가지죠. 줄 곳이 없으니까 공격 라인에서 가장 미드필더 성향이 강한 자비처가 본인의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김민재가 여기서 과감하게 이 앞공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비 라인이 비지만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이어가 공간으로 침투한다. 그러면 알폰소 데이비스가 그냥 따라가는 거고 기라시가 끌어내고 기튼스가 움직이면 라이머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 특히나 바이에른 뮌헨이 이렇게 콤파니 감독이 극단적인 대인마크를 역으로 이용해서 상대팀이 공격수 간의 스위칭을 많이 가져갔죠. 이렇게 되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반대편에서 뛰게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오히려 반대편에서 뛰게 만들 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측면 수비수들이 대인마크를 하니까 오히려 중앙 수비수처럼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전형을 상대팀들이 콤파니 감독의 전술을 역으로 이용하려는 노력들도 꽤나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바이에른 뮌헨이 극단적인 대인마크를 할 때가 있는데 바로 오늘 경기가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확실히 모든 선수를 바이에른 뮌헨이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완벽한 1대1인데 여기서 보시면 김민재가 자비처를 마크하고요. 알폰소 데이비스가 바이어를 마크하고 기라시를 우파메카노, 오른쪽에서는 라이머가 기튼스를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4명의 공격수를 압박을 할 때 도르트문트의 풀백 류엘송이 올라올 때 마티아스 텔이 압박을 하고 있고요. 중앙에서는 고레스카가 은메차 그리고 키미가 그로스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해리케인이 센터백 1명, 무시알라가 센터백 1명,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선수를 또 사네가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압박의 형태 자체가 이제 본인이 마크해야 되는 선수가 한 명씩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되게 특이하게 이러한 형태가 형성이 됩니다. 수비 라인에서 모든 선수가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파메카노가 기라시가 내려왔을 때 살짝 끌려나가는 순간 이 공간으로 누군가 뛰어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간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수를 맨마킹을 하면서 커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파메카노가 순간적으로 끌려 나온 자리에 예를 들어서 왼쪽 측면에서 뛰어들어간다. 그러면 라이머가 그대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그냥 따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1대1 상황에서 과연 도르트문트의 공격수가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를 떨쳐내느냐 아니면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수가 도르트문트의 공격수의 볼을 빼앗느냐 이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자비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드필더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앞쪽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모든 선수를 압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볼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도르트문트가. 그래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 자비처가
자비처가 미드필더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김민재 선수가 하프라인을 한참 넘어서 자비처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비처가 결국에는 내려가다가 김민재의 압박을 받아서 내려가는 걸 포기하고 측면으로 움직이는데, 이런 움직임도 김민재가 졸졸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인마크가 극단적인 형태로 치중이 되죠.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 수비 라인에 모든 선수가 해리케인과 무시알라에게 막혀있고 중앙에서는 은메차가 고레스카에게 막혀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또다시 요 세 공간이 막혀있으니까 자비처가 내려오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김민재가 자비처의 움직임을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가 자비처를 완전히 마크를 하고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뻥 앞쪽으로 차요. 근데 앞쪽으로 차주면 아무래도 김민재가 자비처를 마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속도가 좀 늦잖아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사네, 그리고 라이머, 우파메카노, 알폰소 데이비스, 마티아스 텔,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본인이 마크하는 선수를 한 명씩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오면, 김민재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오면 여기서 각자 맡은 선수만 제대로 마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비슷한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시알라가 수비수 1명, 케인이 수비수 1명, 고레스카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은메차를 맡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자비처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김민재가 자비처를 따라 내려오죠. 근데 이게 경기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자비처에게 패스를 보내줬거든요. 근데 자비처가 내려오는 순간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돌진을 하면서 앞쪽에서 볼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시절 때부터 보여줬던 김민재의 가장 큰 장점이죠. 운동 능력을 기반으로 패스가 들어갈 때 특히나 상대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다 보니까 앞쪽에서 끊을 수 있는 포지션을 가져가기가 쉬워요. 왜냐면 상대 공격수가 김민재가 달려나올 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으면 혹여나 이 선수를 놓치는 순간 뒷공간을 허용하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격수가 뒤를 바라보면서 내려가면 김민재 입장에서는 앞만 바라보면서 볼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자비처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김민재는 계속 달려나오면서 볼이 자비처에게 들어갈 때 앞만 바라보면서 달려들 타이밍을 바라봤고, 여기서 달려들면서 자비처의 볼을 빼앗습니다. 심지어 이게 도르트문트의 수비 진영에서 볼을 빼앗는 거죠. 심지어 중앙 수비수인 김민재가, 그리고 여기서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아 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완벽한 1대1 찬스였기 때문에 접고 들어가서 슈팅을 하면 득점을 할 수도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이러한 상황이 많이 나오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몰고 들어가면 더 좋은 찬스가 나올 수도 있는 장면이었는데, 측면에 있는 무시알라에게 패스를 넘겨주려다가 여기서 볼을 차단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김민재 선수가 공격적인 측면에서의 마지막 패스가 좀 아쉬운 면도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저렇게 달려들면서 볼을 빼앗는, 특히나 상대 수비 진영에서 볼을 빼앗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은 장면인데, 저런 장면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오늘 얼마나 바이에른 뮌헨이 극단적인 수비를 펼쳤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수비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크게 지고 있는 것이, 1대1 싸움에서 수비하는 입장에서 볼을 빼앗을 때는 100% 완벽하게 90분 내내 빼앗아 내야 된다는 전제가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9번을 잘 막아도 한 번만 놓치면 1대1 대인마크니까 놓치는 순간 결정적인 찬스를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실점을 할 때의 상황을 보면 딱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측면에서부터 중앙 그리고 오른쪽에 이르기까지 포백이 한 명 한 명씩을 모두 압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김민재가 자비처를 마크하고 있을 때 기라시가 살짝 왼쪽으로 빠지면서 우파메카노를 왼쪽으로 옮겨놓고 김민재를 자비처가 오른쪽으로 이제 뛰면서 둘이 스위칭 되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라시가 살짝 뒤로 빠지고요, 자비처가 앞으로 뛰면서 김민재를 앞으로 끌어내고 있어요. 우파메카노는 또 뒤로 빠지고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우파메카노가 약간 뒤쪽으로 빠지면 이 뒤에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라이머가 순간적으로 기튼스를 마크하고 있었는데, 기튼스의 앞쪽으로 패스를 뻥 차줍니다. 이 공간으로. 그러면 기튼스와 키미히의 1대1 경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기튼스와 키미히의 1대1 경합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파메카노가 왼쪽으로, 김민재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꿨죠. 자비처와 기라시의 움직임
움직임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우파메카노가 왼쪽으로 빠졌고 김민재가 앞쪽에 있었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 이 공간, 라이머와 우파메카노 사이의 공간이 크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이머가 볼을 끌고 올라오는 기튼스를 순간적으로 놓치니까 바로 뒷공간이 열려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오히려 우파메카노가 왼쪽, 김민재가 오른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라이머와 가까운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튼스가 돌파를 해올 때 문제는 뭐냐면 김민재가 막아야 되는 자비처가 안쪽에 뛰고 있고 우파메카노가 막아야 되는 기라시가 또 안쪽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튼스가 볼을 물고 그대로 들어오는데 김민재가 이 공간을 커버하러 나가면 나가는 순간 오히려 또 자비처가 뒷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김민재가 자비처를 마크하고 있을 때 라이머 쪽에서 완벽하게 뚫리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 공간을 미리 커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튼스가 편안하게 또 전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장면은 콤파니 감독이 만들어 놓은 이번 경기의 틀이었기 때문에 기튼스가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슈팅을 하는데 라이머를 완벽하게 제끼고 김민재가 자비처를 막다가 라이머의 공간을 커버하는 게 한 박자 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기튼스가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콤파니 감독의 극단적인 이러한 데인마크형 축구가 가질 수 있는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저기서 김민재 선수가 기튼스를 막으러 측면으로 나갔으면 모든 선수가 다 1대1로 마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비처가 그러면 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김민재 입장에서는 본인이 측면으로 나갔을 때 가운데 공간을 비워주게 되는 거거든요. 자비처를 그냥 자유롭게 풀어놓는 거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김민재가 기튼스를 향해서 끌려나갈 수가 없었던 건데 이런 장면이 재밌게도 똑같은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자리를 이번엔 안 바꿨어요. 근데 여기서도 측면 공간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키미이가 측면으로 달려나오는 선수의 1대1 마크를 놓쳤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번에는 키미이가 이 측면에서 놓쳤는데 우파메카노가 본인이 마크해야 되는 선수가 있으니까 측면으로 달려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간을 우파메카노가 끌려 나가버리면 당연히 여기에 공간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인마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끌려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약간 늦은 타이밍에 끌려 나가니까 오히려 끌려 나가자마자 도르트문트가 안쪽으로 볼을 떨어뜨려주고 우파메카노가 막고 있어야 됐던 기라시에게 완벽한 찬스가 나오죠. 김민재가 마크하는 자비처, 그리고 뒤에서 알폰스 데이비스가 마크하는 바이어가 이렇게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우파메카노가 측면으로 나가니까 우파메카노가 막아야 되는 기라시는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바로 도르트문트가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이게 아까랑 동일한 장면이죠. 실점을 할 때도 만약에 기튼스를 향해서 김민재가 끌려 나갔다면 가운데 있는 원래 김민재가 마크해야 되는 자비처가 아무런 마크맨 없이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라는 위험성이 계속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1대1 마크를 할 때는 본인이 마크하는 선수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의 좋은 컨디션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자비처와 기라시 이 두 명의 선수가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의 압박에 막혀서 사실 오늘 경기 거의 볼 터치도 제대로 못 해봤고 볼을 받는 순간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에게 가로막혔을 때 정작 가운데에서는 볼 소유를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이제 라이머 쪽이라던가 키미 쪽이라던가 1대1 상황에 다소 약점이 있는 고 연결고리에서는 순간적으로 한 명이 돌파를 당하니까 거기서부터 바이에른 수비가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특히나 이런 장면이 인상 깊었죠. 이게 경기 마지막 즈음에 나왔던 장면인데 기라시가 김민재의 압박을 당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오늘 기라시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두 명의 선수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만났었고 특히나 우파메카노에게 꽁꽁 묶여 있었거든요. 김민재가 이 장면에서도 타이트하게 달려들면서 압박을 해버리니까 약간 이제 감정이 올라오면서 기라시가 너무나 좀 노골적으로 팔을 들어올리면서 김민재의 얼굴을 좀 가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자연스러운 동작인 게 보통 이렇게 팔꿈치에 맞아도 자연스러운 동작이 있고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라시의 팔꿈치가 본인의 머리 쪽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는 부자연스러운 동작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라시가 팔을 좀 휘두르면서 김민재가 뒤에서 타이트하게 압박을 하니까 김민재의 눈두덩이를 좀 가격을 했고 근데 김민재는 가격을 당했지만
끝까지 볼을 향해 태클을 하면서 볼을 빼앗아 옵니다. 근데 이 장면이 끝나고 김민재 선수가 결국에는 출혈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1대0으로 끌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콤파니 감독이 이 지혈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1대0으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공격수를 투입하면서 김민재를 교체를 해줬죠.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난 이후에 김민재 선수의 이 눈두덩이를 바로 지혈을 한 모습이 찍혔는데, 경기가 끝나고 콤파니 감독도 김민재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지혈을 위해서 스테이플러를 사용을 했다. 하지만 김민재 선수는 즉시 다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또 해리케인이 약간 햄스트링 쪽을 만지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해리케인이 허벅지 뒤쪽에 약간의 이상을 느꼈다. 물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사진을 찍어봐야 되지만 나쁘지 않길 바라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해리케인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는 했었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눈두덩이에 출혈까지 나면서 오늘 경기는 1대1 마크를 김민재만 놓고 보면 완벽하게 수행을 했다. 김민재뿐만 아니라 우파메카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 라인에서 라이머가 한 번 기튼스를 놓치니까 거기서 실점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커버를 김민재나 우파메카노가 갈 수가 없었던 게, 본인이 마크해야 되는 마크맨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마크맨을 버리고 도망가면 이 선수가 또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위험성 때문에 1대1의 공격적인 압박이 매우 어려운 건데, 오늘 경기에서 그 문제가 생기면서 한 골을 실점을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콤파니 감독이 이러한 리스크를 모르진 않겠죠. 근데 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그러한 수비 방식을 취하는 건 볼을 빼앗아 오는 빈도가 급격하게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그 한 장면을 제외하면 계속 볼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수치를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바이에른 뮌헨이 67%의 볼 점유율,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를 4번이나 가져갑니다. 그리고 경기를 좀 압도하면서 슈팅 숫자도 바이에른 뮌헨이 14개, 도르트문트가 7개예요. 배로 많아요. 그리고 골 기대값도 당연히 높겠죠.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의 문제는, 바이에른 뮌헨 공격수들이 수비 라인에서 수비를 강하게 걸어주면서 볼을 빼앗아 오면 그것을 마무리하는 빈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해리케인뿐만 아니라 사네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올리세라던가 그나브리, 코망, 특히나 좌우 측면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처참할 정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지난 주중 경기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김민재 선수가 거의 퍼펙트한 경기를 했는데, 김민재뿐만 아니라 수비 라인이 퍼펙트한 경기를 했고, 심지어 덴벨레가 퇴장을 당했는데 한 명 없는 팀을 상대로 계속 기회가 찾아와도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의 골 이외에는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 라인은 정말 컨디션이 좋은데 공격 라인이 너무나도 부진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러한 리스크를 지면서 공격적인 수비를 할 때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한 번 정도 뚫려서 먹히는 것보다 우리가 볼을 빼앗아서 경기를 주도했을 때 우리가 얻어가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지면서도 경기를 해야 된다 였는데,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지면서 볼을 빼앗아 오지만 그것을 공격수들이 마무리를 못하니까 리스크만 있고, 이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무언가 득점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은 놓치는, 오늘 경기가 딱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아마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앞으로 공격수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고, 이제는 수비 라인보다 공격 라인이 훨씬 더 비판을 많이 받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가 끝나고 빌트지에서 김민재에게 4점을 줬습니다. 사실 이거는 좋게 봐주려고 해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우파메카노도 3점이 사실은 좀 적어 보이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김민재는 또 4점이에요. 이 4점을 준 게 아마 라이머 쪽에서 선수를 놓쳤는데 라이머 쪽으로 커버를 들어가지 않아서 실점에 영향을 줬다, 뭐 이런 거일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인마크를 오늘 극단적으로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한 명이 뚫렸을 때 커버를 가지 못하는 장면이 김민재뿐만 아니라 우파메카노도 있고 여러 선수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김민재만 엄격하게 그 부분을 봐서 평점을 4점을 준다. 오늘 사실은 1대1 경합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선수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빌트지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평점을 주는 담당자가 늘상 그렇지만 과도할 정도로 김민재에게 박한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평점과는 다르게 다른 곳에서는 좋게 준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여전히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도르트문트전도 치렀던 경기였고, 아쉽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7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마지막으로 클린시트 기록은 깨지고 말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이러한 공격적인 수비를 했을 때 이 리스크를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리스크를 가진 경기를 하면 할수록 공격수들이 마무리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공격수들의 마무리가 최근에 이렇게 안 좋았던 결정력이 좀 보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가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게 매우 중요해 보이는 경기였습니다.